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구멍난 도깨비 옷. 옛날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는데 후두둑 후두둑 비가 쏟아졌죠. 아이고, 갑자기 웬비람? 나무꾼은 비를 피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린 나무꾼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무꾼은 빈집에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죠. 그러다 그만 깜빡 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무꾼은 허둥지둥 다락으로 숨었죠. 나무꾼이 몰래 문틈으로 보니 도깨비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시고 저이시고 신나게 놀아보세. 도깨비들은 시끌벅적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놀다가 동틀 무렵에 사라졌죠. 아이고, 이제 살았다. 나무꾼은 그제야 다락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옷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쓸만한 옷을 두고 갔네. 나무꾼은 도깨비 옷을 나무찜 위에 얹고 산을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집에 오자마자 도깨비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지 뭐예요. 아니, 이럴 수가. 내 몸이 어디 간 거야? 도깨비 옷을 입으면 자기 모습이 없어졌다, 벗으면 다시 나타나는 거였죠. 입으면 없어졌다, 벗으면 나타났다. 또다시 입으면 없어졌다, 벗으면 나타났다. 나무꾼은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깨비 옷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자, 어디부터 가볼까? 나무꾼은 동네에서 이름난 부잣집으로 갔어요. 안방도 기웃, 사랑방도 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욕심이 생긴 나무꾼은 돈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부자야. 다음 날 나무꾼은 쌀을 훔치고, 그 다음 날은 생선을 훔치고, 또 다음 날은 신발을 훔치고, 또 그 다음 날은 비단을 훔쳤어요. 나무꾼은 이제 모든 물건이 자기 것으로 보였죠.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요, 부자. 나무꾼은 산더미처럼 쌓인 돈을 보며 기뻐했어요. 이리 보면 돈, 저리 보면 쌀, 앞을 보면 신발, 뒤를 보면 비단, 집안에 온갖 귀한 물건들이 그득그득 쌓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이번에는 대장간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에서는 뭘 가져간다. 그때 그만 도깨비 옷에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아유, 뜨거워. 불이야, 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나무꾼은 호들갑을 떨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깨비 옷에는 구멍이 나고 말았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빨간 헝겊이 이 집 저 집 둥둥 떠다녔거든요. 나무꾼이 옷에 난 구멍을 빨간 헝겊으로 기워서 그랬던 거예요. 엥, 웬 헝겊 조각이야? 사람들은 수상한 헝겊을 잡으러 모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릇 가게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빨간 헝겊을 잡았죠. 내 놈이 요사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이구나. 어딜 도망가려고 이놈, 이 도둑놈아! 사람들은 나무꾼을 흠씬 두들겨 주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나무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혼쭐이 나고 엉금엉금 집까지 기어갔답니다. 천둥나리와 벼락목수.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기가 천둥 같다고 해서 천둥나리라고 불리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공짜라면 양진물이라도 마시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도 감기조차 남주기 아까워서 못 줄 정도로 구두쇠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천둥나리는 남학신 한 켤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장터로 가서 목수를 불러 부탁했어요. 여보게, 제일 좋은 것으로 남학신 한 켤레를 만들어주게나.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목수는 성격이 야무져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벼락처럼 해내고 말아 벼락 대신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벼락 목수는 결이 고급스럽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성껏 남학신을 만들었습니다. 졸려도 말뚝잠을 자며 열심히 만들어 약속한 날에 어김없이 천둥나리에게 가져갔죠. 듣던 대로 솜씨가 나무랄 데가 없군. 이만한 신이라면 쌀 2말 값은 될 텐데. 다 주자니 아깝고 어쩌나. 그렇게 고민하던 천둥나리는 아무리 봐도 남학신이 트집 잡을 데가 없자 못된 꾀를 내었습니다. 이보게, 이 남학신 한 켤레가 얼마인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나리께서 알아서 주시지요.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매겼다고 하네. 그러니 이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그러더니 천둥나리는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의 쌀을 내놓는 것이어요. 벼락목수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그 영감에게 따져봤자 양반에게 대든다고 천둥 같은 호령에 몽둥이 찜질만 당할 게 뻔했죠. 나리께서 그 셈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부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 좀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벼락목수는 천둥나리 집을 나왔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이번에는 천둥나리의 집에 소 여물통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천둥나린 또 벼락목수를 불러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소 여물통 하나 만들어주게. 지난번 일 때문에 벼르고 있던 벼락목수가 되물었죠. 예, 얼마나 큰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야 클수록 좋지 않겠나. 천둥나리가 말했죠. 예, 알겠습니다. 벼락목수는 굵기가 2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잘라 넓고도 커다란 소 여물통을 만들어 갔어요. 과연 벼락 대신이란 소문대로 참 잘 만들었군. 이만한 여물통이면 쌀 몇 말은 줘야 할 텐데 트집을 잡아 값을 깎아야겠다. 천둥나리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여물통이 크긴 한데 좀 짧은 듯하군. 하지만 이왕 만들어 온 것이니 하는 수 없지. 그래, 이 여물통 값은 얼마인가? 그러자 벼락목수가 말했죠.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그 소 여물통에 들어갈 만큼 쌀을 받아가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난번에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무지랭이가 어찌하겠습니까? 벼락목수는 지난번에 천둥나리가 써준 글귀를 내밀었죠. 천둥나리는 벼락 맞은 듯 꼼짝 않고 있더니 마지못해 소 여물통에 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벼락목수는 여물통 값뿐만 아니라 남학신 값까지 넉넉히 받아내게 되었다네요. 달콤한 방귀. 옛날 마음 쉬고 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수라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할머니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커다란 나무를 베는데 나무 밑동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벌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다녔죠.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그 밑동에는 꿀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쿡 찍어서 먹어보니 너무도 달고 맛있었죠. 할아버지는 쿠다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멈, 얼른 산으로 갑시다. 커다란 나무를 베었더니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고 그 구멍 속에 단 꿀이 한가득 들어있다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으로 큰 항아리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찌나 꿀이 많은지 항아리에 가득 퍼남고도 꿀이 너무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은 꿀을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뽕 하고 방귀를 뀌었는데 글쎄 방귀 냄새가 얼마나 단지 모르는 거예요. 방귀가 꿀보다 몇 배나 더 단 것 같았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번갈아 방귀를 뀌면서 단 방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고 달아라. 아이고 냄새가 이렇게 다네요. 할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단방귀를 모아서 맡으면 더 달겠지. 할멈, 좀 더 뿡뿡 끼어보구려. 예, 잘 모아봐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신나게 단 방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영감, 단 방귀 말이요. 우리만 맡지 말고 어디 한번 팔러 다녀봅시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얼른 맞장구를 쳤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단방귀를 팔러 다녔습니다. 큰 소리로 단방귀 사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단방귀 사려. 단방귀 사려. 그러다가 어느 큰 부잣집에 이르렀어요. 그 부잣집에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맛있다는 건 죄다 먹어보았지만 단방귀라는 건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부잣집 할머니는 단방귀 장수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단방귀를 사리다. 두 사람은 부잣집 할머니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닫고 이렇게 말했죠. 코를 여기 엉덩이에 갖다 대세요. 자, 단방귀 나갑니다. 단방귀 나가요. 그랬더니 정말 방귀가 얼마나 단지 몰랐어요. 아이고, 이렇게 달 수가. 부잣집 할머니는 아주 좋아하며 두 사람에게 돈을 한 자루나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방귀를 팔아서 곧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이웃 마을에 사는 구두쇠 영감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죠. 구두쇠 영감도 단방귀 장사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수 할아버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하면 단방귀를 만들 수 있어? 할아버지는 구두쇠 영감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말이지. 콩서말에 물 한 동이를 마셔봐요. 그러면 다디 단방귀가 생긴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구두쇠 영감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부랴부랴 집에 돌아와 콩서말을 물 한 동이를 마셔가며 모두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속이 꾸룩꾸룩거렸지만 곧 부자가 될 생각에 꾹 참고 마지막 콩알까지 꾸역꾸역 다 먹었죠. 그러고는 단방귀를 팔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할머니네 집에 채 닿기도 전에 배가 부글부글 끓어 곧 똥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두쇠 영감은 똥 마려운 걸 꾹 참고 어기적 걸어갔죠. 단방귀 사려, 단방귀 사려. 소리도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기만 해도 똥이 곧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간신히 부잣집 할머니네 집까지 걸어가 엉거주춤 똥구멍을 막고 서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단방귀 사려. 부잣집 할머니는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얼른 단방귀 장수를 맞아들였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빨리 방귀를 뀌어야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잘 나가야 하니까 바지춤을 살짝 내렸죠. 냄새가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게 부잣집 할머니는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자, 이제 되었어. 얼른 단방귀를 뀌어보시오. 부잣집 할머니는 얼른 구두쇠 영감 쪽으로 얼굴을 대고 방귀를 기다렸어요. 구두쇠 영감은 이때다 싶어 엉덩이에 힘을 팍 주었죠. 그런데 뿌지지! 냄새나는 똥이 마구 쏟아져서 부잣집 할머니 온몸에 튀고 방에 한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구린내야, 이게 무슨 단방귀야? 부잣집 할머니는 엄청 화가 나서 방망이로 구두쇠 영감을 마구 후려쳤어요.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구두쇠 영감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쳤죠. 구두쇠 영감은 단방귀를 팔아 부자가 되려다가 톡톡히 망신만 당하고 말았답니다. 가마솥 위를 펄쩍. 옛날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가마 안이 덥고 답답했습니다. 신부는 견디다 못해 휘장을 걷고 말했죠.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신부의 요청에 가마를 메고 가던 교국꾼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네, 그럽시다. 교국꾼들이 가마를 땅에 내려놓자마자 신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가마에서 나왔죠. 교국꾼들도 땀을 식히려고 나무 그늘을 찾아 앉았습니다.
신부는 그들과 약간 떨어져서 다른 나무 그늘을 찾아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앉으려던 신부가 순간 멈칫했어요. 그늘 밑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개 한 마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나 가엾어라. 기운이 하나도 없나 보네. 개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생기를 잃어 흐릿했죠. 저대로 두면 곧 죽고 말 거야. 내가 데려가 보살펴줘야겠다. 신부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개를 가마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신부는 개와 함께 말을 타고 시집으로 갔습니다. 시집살이는 고되고 힘이 들었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신부는 틈틈이 개를 돌보았죠. 개도 신부를 잘 따랐어요. 신부를 주인으로 알고 꼬리를 치며 졸졸 날아다녔죠. 그런데 개는 얼마 되지 않아 새끼를 낳았어요. 복슬복슬한 강아지 5마리였습니다. 신부는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개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개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신부가 일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밥을 푸려고 솥뚜껑을 열었을 때 갑자기 개가 벌떡 일어서더니 벼랑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신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저리 가지 못해. 신부는 솥뚜껑을 닫고 주걱을 휘둘러 개를 쫓았어요. 하지만 개는 포기하지 않았죠. 신부가 솥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풀 때마다 뛰어들어 와서는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느냐. 저리 비키지 못해. 신부는 또다시 주걱을 휘둘러 개를 쫓았죠. 하지만 개는 신부가 밥 풀어 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달려들어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가 부엌에서 밥솥을 열고 밥을 풀려고 하자 개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죠.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개가 왜 이래?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힘이 남아돌아 이상한 짓마다 하는구만. 내일 당장 저놈을 잡아 없애야겠다. 그날 저녁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부모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었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 스님은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본 스님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거참 이상한 일이군. 어째서 이 집 식구들의 얼굴에 모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까?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밤중에 누워있다 말고 마루 끝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있었어요. 스님은 달구경을 하다가 두런두런 개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죠. 개들은 마루 밑에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강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중이었죠. 스님은 오랜 세월 동안 돌을 닦았기 때문에
짐승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젖을 먹이며 어미개가 강아지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젖을 실컷 먹어라. 오늘 밤만 지나면 너희들은 엄마 젖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거야. 왜요? 엄마는 내일 죽게 되거든. 엄마가 죽게 된다고요? 강아지들은 깜짝 놀라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죠. 누가 엄마를 죽이나요? 그야 물론 미련한 사람들이지. 엄마는 이 집 부엌 대들보 위에 지네가 한 마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전녀묵은 무시무시한 놈이야. 이놈은 이 집 식구들을 모조리 죽으려고 독을 밥에 뿌리려고 한단다. 그때마다 나는 밥솥이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독을 몸으로 막아냈지.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니 나를 죽이려고 드는구나. 스님은 개들의 이야기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에 어째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즉시 안방 문을 두드려 자고 있는 주인을 불러냈어요. 그러고는 주인에게 방금 개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죠. 이튿날 아침 주인은 부엌 대들보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스님의 말대로 크고 무시무시한 지네가 있었어요. 주인은 가마솥에 물을 붓고 펄펄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지네를 펄펄 끓는 가마솥 물속에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개 때문에 목숨을 건진 집안 식구들은 그 다음부터 개를 애지중지하며 보살펴 주었다네요. 새끼 줄에 꿰인 엽전.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어찌나 친하던지 뒷동산에 나무하러 갈 때에도 냇가에 몇 감으러 갈 때도 꼭꼭 붙어 다녔어요. 아이고, 어쩜 저리도 사이가 좋을까. 꼭 형제 같아.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복동이와 길동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네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옷은 누덕누덕 기워 입고 집시는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죠. 쫄쫄 굶는 날도 많았지만 복동이와 길동이는 매일매일 웃고 살았어요. 큰일 났다. 쌀독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두 아이는 머슴살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건넌 마을 김대감 집을 찾아갔어요. 3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3년이라.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적구나.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아이의 씩씩한 대답에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동이가 쓱싹쓱싹 마당을 쓸면 길동이는 부글부글 쇠죽을 끓였죠. 소 먹이 주고 닭 모이 주고 사내가 나무 해오고 들에 나가 농사일 거들고 밤이면 새끼를 꼬아 집신을 삼았죠. 송글송글 땀을 흘리며 둘은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김내감네 살림은 부쩍부쩍 늘어났어요.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들판에는 벼들이 누릇누릇 익어가고 외양간의 소들은 투실투실 살이 올랐죠. 그리고 곳간에는 벽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3년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두 아이는 집으로 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경으로 고향의 논밭과 대지를 조금 사두었거든요. 넌 농사를 열심히 지을 거야. 난 돼지를 키울 거야. 복동이도 길동이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김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렀어요. 너희들 덕에 우리 집이 더욱 부자가 되었구나. 김대감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옵니까? 아주 가는 새끼가 급하게 필요한데 새끼를 좀 꼬아주려무나. 대감방을 나오며 길동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때리면 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아달라고? 에이, 난 안 꾼다. 길동이는 화가 나서 이웃집으로 놀러를 갔죠. 하지만 복동이는 밤 늦게까지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래, 대감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정성껏 꼬아야지. 그래서 아주 가늘게 열심히 꼬았어요. 밤이 이슥해져서야 길동이는 촐랑촐랑 집으로 돌아왔죠. 복동이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복동이가 꼬아놓은 새끼를 보자 길동이는 후회가 됐죠. 그제야 길동이는 부랴부랴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어쩌나 시간이 없네. 길동이는 급한 마음에 새끼를 굵게 꼬았어요. 다음 날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저희들이 꼰 새끼입니다. 참 기특한지고 마지막까지 내 부탁을 들어주다니. 김대감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김대감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기 있는 엽전을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마음대로 깨어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상이니라. 그 소리에 복동이와 길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동이는 가는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요. 쩔그렁 쩔그렁 끝도 없이 엽전이 새끼줄을 따라 들어갔죠. 길동이도 굵은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엽전을 꿰었어요. 하지만 새끼줄이 두꺼워서 단 한 푼의 엽전도 깰 수가 없었어요. 한편 복동이는 엽전 꾸러미를 말에다 잔뜩 싣게 되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너무 많아서 말이 기우뚱기우뚱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길동이는 들고 있던 엽전 한 양만 달랑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동이는 기와집도 사고 논밭도 샀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보이면 쌀을 듬뿍듬뿍 나누어 주었어요. 길동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길동이는 옛날에 그 초가집에서 돼지를 키우며 잘 살고 있답니다. 노인 나이 알아맞히기. 옛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떤 인재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수염이 하얀 노인과 그 곁에서 닭 5마리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그림을 사신을 통해 보내면서 중국의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 속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오너라. 그리하여 우리나라 조정에는 현명하다고 하는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도 그림 속에 나온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나라 안에서는 황정승이 지혜로서는 으뜸으로 알려져 있었죠. 임금은 황정승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난처하기 짝이었구려. 이 문제를 풀 만한 사람이 없으니 경히 이 노인의 나이를 알아내는 수밖에 없겠소이다. 하지만 황정승 역시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국리, 저국리를 해봐도 풀 길이 없었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답답한 김에 나란 유랑이나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황정승은 임금에게 말미를 청하였습니다. 한 달가량 돌아다니다 오겠습니다. 좋소. 아무튼 답을 얻어오기 바라오. 그리하여 황정승은 그 그림을 간단한 짐 보따리 속에 넣고 길을 떠났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이국리 저국리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죠. 하루는 답답한 마음으로 어느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벼랑간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단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가는 게 좋겠구나. 황정승은 길 옆 처마 밑에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바로 그때 집안에서 17살 먹어 보이는 처녀 하나가 나왔죠. 처녀는 황정승의 처지가 딱해 보였던지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손님, 비가 오는데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처녀의 태도는 공손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런데 아가씨 혼자 집에 계시오. 네, 아버지께서는 도둑놈판에 눈치 보러 가시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러 놈 껍데기 벗기러 가셨습니다. 처녀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죠. 뭐라고? 황정승은 처녀의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대답하는 소리 한번 맹랑하구먼. 황정승은 이렇게 생각하고 서 있었죠. 그러자 근처의 연자 방앗간에서 아낙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들어보니 연자 방앗간에서 보리를 찌는데 흩어진 보리쌀을 쓸어 넣으려 빗자루를 찾다가 없으니 딸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그러자 처녀는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강아지가 쫄랑쫄랑 나타나자 처녀는 강아지를 붙들어 빗자루를 강아지 등 허리에 잡아매었죠. 어머니, 바둑이 부르십시오. 처녀는 소리쳤죠. 아이고, 빨리 빗자루 가져오라니까 바둑이는 왜 부르라고 그러느냐. 바둑이가 빗자루를 가져갈 테니까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를 높여 소리쳤죠. 바둑아. 그 소리에 강아지는 영락없이 빗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연자 방앗간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께가 보통이 아니구만. 황정승은 감탄하며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아가씨가 어머니가 여러 놈 껍데기 벗기러 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였어? 네,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보리빵알을 찌으러 갔다는 말이지요. 여러 놈의 껍데기란 보리 껍질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아가씨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길래 그런 대답을 했어? 우리 아버지는 장에 물건 팔러 가셨으니 도둑놈 판에 눈치 보러 가신 거나 다름이 없지요. 처녀의 말에 황정승은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오, 정말 그렇군 그래. 그렇다면 내 아가씨한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알거든 대답 좀 해주시겠소? 그렇게 말하며 황정승은 그림을 꺼내 처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 알 수 있겠소? 그럼요. 그까짓 거야 쉽지요. 처녀의 대답은 아주 시원하였습니다. 아니 쉽다니. 어떻게 나이를 아시오? 노인의 옆에 닭이 보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모이를 주니 닭들이 구구하니 81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겠구먼.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의 도움으로 황정승은 노인의 나이를 알아맞힐 수 있었어요. 노인의 나이가 81세라고 답변을 보내자 중국에서는 조선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많다면서 크게 감탄했다고 한답니다. 스님과 농부의 소내기. 아주 먼 옛날 어떤 스님 한 분이 똑똑똑 목탁을 두드리며 동량을 다녔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니 어느새 바랑이 쌀로 가득 찼어요. 이제는 절로 돌아가야겠군. 스님은 쌀이 든 바랑을 짊어지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낮이라 땀이 줄줄 흘렀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작은 언덕이 보였죠. 마침 그 언덕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넓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유,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겠구나. 거참 시원하다. 너무 간센 보살. 스님은 그늘에 바랑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습니다. 스님이 쉬는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논에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논 주변의 풀밭에서는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죠. 더위에 지쳤는지 소도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질겅질겅 되새김질을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농부 양반. 스님이 부르는 소리에 농부는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나를 불렀어? 왜 그러시오? 더운데 여기서 좀 쉬었다 하시지요. 풀을 뜯던 소마저 앉아서 쉬지 않소.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스님이 쉬고 있는 나무 그늘로 왔어요. 스님과 농부는 나란히 앉아서 바짝 말라가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곡식이 무럭무럭 자랄 때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입니다.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걱정 마시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 그러자 농부는 스님과 하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은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농부는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농담이라니요. 아니,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십니까? 참, 두고 보시오. 곧 비가 올 겁니다. 스님과 농부는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겨댔어요. 그럼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내기를 해봅시다.
농부가 큰 소리치며 말했죠. 그럽시다 그럼. 스님 말이 맞으면 제가 저 소를 드리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에 농부는 도저히 비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를 4개에 걸었던 거죠.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라곤 오늘 종일 동냥한 쌀밖에 없으니 이 쌀을 드리기로 하지요. 좋습니다, 스님. 스님은 스님대로 오랜 경험으로 보아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동냥한 쌀을 4개에 걸었습니다. 농부는 다시 논으로 돌아가 일을 했어요. 쌀 한 마리 공짜로 생기겠는걸? 농부는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왔죠. 스님은 나무 밑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금방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온다. 어이구 좋다. 비가 온다. 농부는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논두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내기도 내기였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농부는 너무도 좋았죠.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무 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젖은 손으로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죠.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농부는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고 짐작한 것이지요. 옷을 만져보고 하셨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 곳을 동냥하러 다니기 때문에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이 마르면서 소금기가 남는데 거기에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거든요. 아까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하더군요. 공기 속에 물기가 많아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내기에 졌으니 이제 농부는 꼼짝없이 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울상이 된 얼굴로 스님에게 소 고삐를 건넸어요. 스님, 약속대로 소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몰고 가십시오. 고맙소이다. 스님은 소 고삐를 잡았어요. 어느새 빗줄기도 뚝 그치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다시 새파랗게 맑아졌습니다. 소를 잃은 농부는 몹시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때 스님이 농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소를 도로 드리겠소. 소를 도로 주시다니요? 우리야 소가 아무 쓸모 없지만 농부님들에게는 소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소. 도로 드릴 테니 올해 농사를 잘 지으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은 웃는 얼굴로 농부를 바라보다 바랑을 지고 훌쩍 떠났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 뚝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답니다.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말이죠.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소내기는 소나기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솥 안에 돈.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홍기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참봉이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참봉은 워낙 낮은 벼슬이라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끼니 걱정, 땔감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때때로 홍참봉을 꼬드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여보게, 백성들 세금 좀 가로챈다고 티가 나겠나? 조금만 챙겨서 나랑 자네랑 반씩 나누세. 내 자네 살림을 보고 답답해서 하는 말일세. 하지만 홍참봉은 워낙 대쪽같이 고든 사람이었죠. 나라에서 백성을 돌보라고 벼슬아치를 준 것이지 돈을 훔치라고 준 것이 아니잖소. 당시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 굶주리거나 거지가 되어 동냥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참봉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훌쩍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양반 집이니까 값진 물건들이 많을 거야. 도둑은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잘 빚은 도자기도 좋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이가 있으면 더 좋고. 하지만 웬걸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도 마루에는 값나가는 물건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방에 숨겨놓았나? 도둑은 방 문고리를 살며시 잡아당기려는 순간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들킬라. 도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죠. 그래, 부엌에는 쌀이 한가득일지도 몰라. 도둑은 쌀을 훔쳐다 팔 생각이 들어 항아리를 죄다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도 쌀 한 톨 떨어진 게 없었죠.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모든 솥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불은 언제 떴는지 아궁이는 차갑게 쉬고 있었죠. 도둑은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양반 집이라더니 도둑질을 하다가 이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은 처음 봄새. 더 찾아볼 생각이 없어진 도둑은 발길을 돌려 나오다 멈추어 섰습니다. 아이고, 밥이라도 해먹으라고 내가 훔친 돈이라도 넣고 가자. 도둑은 오히려 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꾸러미를 솥 안에 넣어두고 갔죠. 다음 날 아침 홍참봉의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끼니를 때울지 불 꺼진 아궁이를 쳐다봐도 한숨이 나오고 며칠째 쓰지 않은 그릇을 쳐다봐도 한숨이 나왔어요. 홍참봉의 아내는 무심코 솥뚜껑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돈꾸러미가 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솥 안에 돈이 들어있지 뭡니까? 홍참봉의 아내는 돈꾸러미를 집어들고 홍참병에게 달려갔어요. 당신이 바르게 사니까 하늘이 우리를 도운 모양입니다. 이 돈으로 우선 쌀과 뗄나무를 사야겠어요. 아내의 말에 홍참봉은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죠.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니 도로 갖다 놓으시오. 아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홍참봉은 실망한 아내를 달랬어요. 그 돈이 우리 집 안에 있다 한들 우리 것은 아니니 마음대로 쓸 수는 없소이다.
홍참봉의 말에 아내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얼마만의 밥이라도 함께 해 먹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넣어두라니. 하지만 아내는 홍참봉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참봉은 마루에 앉아 부채를 들고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대문 앞에 덕 붙였죠. 한낮이 되자 도둑은 궁금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쌀이라도 사서 먹었을까 싶어 도둑은 다시 홍참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대문에 붙인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우리 집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도둑은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에 쌀 한 톨이 없으면서도 돈을 돌려주려고 하다니. 도둑은 망설이다 홍참봉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홍참봉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리, 돈을 찾으러 왔소. 사실 그게 아니라 저는 간밤에 나리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던 도둑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하도 딱해 보여서 돈을 조금 두고 갔지요. 얼마 되지 않지만 받아 주십시오. 안 될 소리. 홍참봉은 딱 잘라 말했어요. 홍참봉은 돈을 도둑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가닥없이 남의 돈을 받을 수는 없소. 하물며 이 돈은 훔친 돈이 아니오. 도둑은 홍참봉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가난해도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이제껏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둑질을 했구나 생각하니 도둑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됐습니다. 한편 이렇게 고든 마음가짐을 가진 홍참봉은 훗날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둑도 그간의 자신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홍참봉을 찾아가 틈틈이 집안일을 돕고 글도 배웠습니다. 홍참봉의 댐데미를 본받은 도둑도 훗날 벼슬길에 올랐다네요. 가난뱅이 아들의 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담장을 나란히 맞대고 살았어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초가집에는 마음 착한 가난뱅이가, 큰 기와집에는 심술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죠. 가난뱅이가 되고 부자가 된 데에는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여놓은 것은 절대 내놓지 않으니 부자가 되고, 쓸만한 것은 모두 남에게 주니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요. 안녕하신가요, 나리? 저 지난번에 제게 빌려가신 그 농기구 가래 말이죠. 논일을 하던 농부가 가래를 들고 나선 부자를 보고 급히 뛰어가 말했어요. 이걸 내놓으란 얘기렸다. 어림도 없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누가 뭐래도 내 것이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야. 하루는 부자가 닭을 들고 나왔어요. 아이고 나리, 그게 어떻게 키운 씨암탉인데 어서 돌려주세요. 밭을 매던 아낙네가 부잣집 대문 앞에 와서 애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봤나. 내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내 집 모이를 주워 먹었으면 내 닭이지. 어떻게 자네 닭인가? 하지만 마음 좋은 초가집 가난뱅이는 자기만 아는 부자와는 영 달랐어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거든요.
에이, 그 녀석 목청도 좋네 그려. 자, 이걸로 끼니해서 아기 잘 키우세요. 아이고, 이거 번번이 고마워서 어쩌나. 초가집 가난뱅이는 없이 살아도 마음만은 늘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가 들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아이고, 이 맛난 냄새. 못 먹는 생선. 냄새라도 실컷 맡아봐야겠다. 가난뱅이는 돌담 위에 턱을 얹고 생선 냄새를 흠뻑 맡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담장 위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이놈, 이 좋은 냄새를 어쩌자고 네가 맡는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어서 냄새 맡은 값 내놔라. 어서. 부자가 눈을 부릅뜨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르다니요. 내가 10냥이나 주고 사온 굴비인데 반을 냄새로 맡았으니 당장 반값을 내놓거라. 초가집 가난뱅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웃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 냄새값을 내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거 참. 아이고, 그거 참. 가진 돈이라곤 단락 내일 모레 조상님 제사상 볼 돈 단냥뿐인데 엉뚱한 곳에 생돈이 들게 생겼으니 가난뱅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생글거리며 손뼉을 쳤습니다. 너 행여 돈 안 줄 생각은 마라. 한 번 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단냥을 들고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무슨 냄새값을 받겠다고 저러시나. 기와집 부자는 눈으로 본값도 받는 구두쇠 아닌가? 초가집 꼬마가 냄새 맡은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배길지. 이웃집 사람들은 두런두런 걱정을 하면서 초가집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들은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문 밖이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지자 머슴이 대문 사이로 머리를 쏙 내밀고 말했죠. 일이 있거든 들어와서 말할 것이지 네가 누굴 보고 나오라는 거냐? 일은 내가 아니고 너희 집 주인이 있느니라. 냄새값을 받고 싶으면 어서 받아가라 해라. 머슴에게 가난뱅이 아들의 말을 전해 듣고 부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뭐라고? 지방울 만한 놈이 누굴 나오라 말아해, 고의한 놈. 부자는 버럭성을 내며 방에서 벌떡 일어나 나오다 그만 문미의 머리를 쿵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더욱더 화가 난 부자가 성큼성큼 마당을 갈로질러 대문을 팍 차고 나왔어요. 그러자 닭들이 화들짝 놀라서 문 밖으로 튀어나갔죠. 아이고 우리 시암탉이네. 아이고, 알 잘났던 우리 오리도 여기 있었구먼. 문 밖에 모였던 이웃 사람들은 서로 자기 닭을 찾느라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부자가 가난뱅이 아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내급 냄새값이나 이리다오. 하지만 아들은 돈을 건네기는커녕 두 손에 넣은 채 아래 위로 흔들고 있었죠. 짤그랑 짤그랑 엽전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 돈소리 잘 들으셨죠? 그럼 전 이만 갑니다. 가난뱅이 아들이 그냥 몸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부자가 화를 버럭 냈죠. 어른을 놀리는 이런 고얀 놈을 봤나?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웬 장난질이냐? 아들은 다시 돌아서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돈소리를 들으셨으면 소리 들은 값을 먼저 내셔야죠. 우리 아버지가 구경도 못한 생선의 냄새 맡은 값을 내야 한다면 나리께서도 소리 들은 값을 내는 게 도리가 아닐런지요. 그 소리 값을 받아 냄새 값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와글와글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가난뱅이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아이고, 그 말이 맞네 맞아. 겸연쩍어진 기와집 부자는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집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아들을 둔 착한 가난뱅이는 무사히 조상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답니다. 선죽교의 유래. 어느 날 밤 단잠을 자던 이씨 부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이지? 꿈에서 이씨 부인은 난초 화분을 안고 있다가 그만 잘못으로 떨어뜨려 화분이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초는 조금도 상한 데가 없었죠. 그 후 이씨 부인은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목란이라고 지었습니다. 꿈에 난초를 보았다는 뜻이었죠. 목란은 어릴 때부터 인물이 훤칠하고 재주가 뛰어났어요. 또 어깨 위에 북두칠성처럼 7개의 검은 점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은 아이구나. 이씨 부인은 아들을 더욱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그 후 목란이 9살 되던 해였어요. 낮잠을 자던 어머니 이씨 부인이 이번에는 검은 용이 뒤곁 배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씨 부인에게서 꿈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목란의 이름을 목룡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얼마 후 이번에는 아버지 정운관이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인 주공의 꿈을 꾸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의 이름을 몽주로 고쳤습니다. 주공처럼 훌륭한 학자와 정치가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자는 달가이고 호는 포은이며 문신 정습령의 후손으로 고려 말의 중신 정몽주였죠. 정몽주는 학문적 재능이 매우 뛰어나서 21살, 24살 되던 해 과거에 나가 장원으로 뽑혔어요. 그 후 정몽주는 병마사 이성계의 종사관이 되어 화주에 있는 여진족 추장 삼선과 삼계를 쳐서 멀리 내쫓았습니다.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효성이 지극한 정몽주는 아버지의 묘 앞에 운막을 짓고 3년을 지냈어요. 그 무렵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해 사대부가 상을 당해도 보통 100일이면 평상복을 입었지만 정몽주는 홀로 운막에 살며 슬퍼하며 극진히 예를 다하였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나라에서는 정몽주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자나 중신, 연려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우는 붉은 문을 세워주었죠.
그 후 홍건적의 난으로 학교가 황폐해지자 공민왕은 정몽주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게 성균관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때 정몽주는 당대의 훌륭한 학자들과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의 강의는 다른 누구의 강의보다 뛰어났어요. 달가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없구나. 뛰어난 학자였던 목은 이생마저 감탄할 정도였죠. 그러던 1372년, 공민왕 21년 봄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직책인 서장관이 되어 정사 홍사범, 부사 강인유를 따라 중국으로 갔어요. 명나라 태조가 촉을 평정하여 나라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게 됨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으로 가는 길이었죠. 일행은 황해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육로로 가는 것보다 뱃길이 한결 빠르기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무사히 남경에 도착한 일행은 명태조를 만나 축하 인사를 하였죠. 거려가 축하 사절을 보내 우리와 화친을 맺었으니 앞으로는 원나라와 손을 끊어야 하오. 명태조는 강한 어조로 명하였어요. 폐하, 고국으로 돌아가 저 임금께 그 뜻을 전하겠나이다. 사신 일행은 고개를 숙인 채 아뢰었죠. 그때 정몽주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중국 대륙은 일찍부터 문명에 눈을 뜬 곳이니 장차 저희 고려에서 유학생을 보내어 귀국의 높은 학문을 배우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명태조가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그거야말로 두 나라가 화친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이왕 두 나라가 친하기로 했으니 고려에서 우리 명나라에 보내는 공무를 배 한 가지만으로 정하겠소.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신 일행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공민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안고 귀국길에 올랐죠. 배가 어느덧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지?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았어요. 큰일 났다. 일행은 안간힘을 쓰며 배전에 매달렸지만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자 배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배에 탄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간신히 부서진 널빤지 하나를 붙잡은 정몽주와 부사 강인유는 가까스로 조그만 바위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섬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바닷물에 밀려온 가죽 말 한 장을 뜯어 먹으며 14흘을 버텼죠. 이 소식을 들은 명나라 태조는 급히 배를 보내 정몽주 일행을 데려오라 일렀어요. 그렇게 정몽주가 명나라에서 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이듬해 1373년 7월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인 대사성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무렵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의 근본 성품과 이치를 따지는 학문 성리학에 관한 연구를 하였죠. 하지만 1374년 9월 고려 조정에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23년간 왕위를 지키던 공민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이제 겨우 11살의 우왕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자 고려 조정에는 다시 친명파가 아닌 친원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북원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고려와 하친을 맺고 싶다. 어린 왕을 앞세워 권력을 잡고 있던 이인입, 지윤 등은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끊고 다시 복원을 섬기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몽주는 강력하게 반대하였죠. 아니돼요. 지금 중국 대륙은 모두 명나라 지배 아래 들어가 있어.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하오. 그러자 이인이 밀파는 자신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몽주를 멀리 경상도 언양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한편 이 무렵 왜구가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해 가는 등 우리나라 백성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사신을 보내야 하오. 조정에서는 국리 끝에 나홍류를 일본으로 보내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을 전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나홍류를 가둬놓고 푸대접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나홍류는 거의 굶어 죽게 되었다가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죠. 조정에서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리를 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이오? 기양을 가 있는 정몽주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소이까? 조정 대신들은 당장 정몽주를 귀양제에서 불러들여 일본으로 갈 사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대는 일본으로 가서 평화조약을 맺고 다시는 왜구가 침략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아오도록 하라. 정몽주는 사신으로 갔던 나홍류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랴. 어떻게든 왜구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고 오리라. 마침내 1377년 9월 정몽주는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일본 구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관리들이 다짜고짜 정몽주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며칠간 옥에 갇혀있던 정몽주는 옥을 지키는 관리에게 종이와 붓, 벼루를 가져다 달라 청하였죠. 그러고는 천천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고려는 예로부터 예를 중히 여기는 나라이며 아무리 천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하물며 고려의 왕명을 받고 온 사신을 이렇게 옥에 가두는 것은 문화국의 예의가 아닌 줄 안다. 청컨대 당장 나를 풀어주어 찾아온 용건을 말하게 하라. 정몽주의 편지를 읽은 지방장관은 정몽주의 고결한 인품과 높은 학식을 알아채고는 당장 부하를 시켜 정중히 안내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몽주는 지방 장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과거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고려를 침입하여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붙잡아가는 등 그의 행패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두 나라가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겠소? 정몽주의 조리 있는 말솜씨에 감동한 지방장관이 물었죠.
그것은 장차 식량과 가축 등 귀국에서 필요한 물품과 우리 고려에서 필요한 물품을 서로 맞바꾸어 쓰게 하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무역을 통해 평화롭게 부족한 것을 얻는다면 두 나라 모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지요. 그대의 말이 옳소. 지방장관은 감동하며 흔쾌히 문서에 서명을 하였죠. 그뿐 아니라 정몽주가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감사의 뜻으로 그동안 일본에 잡혀와 있던 고려인 윤명, 안우세 등 수백 명을 풀어주고 배 10척까지 내주었어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건만 이렇게 돌아가다니. 배에 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정몽주를 칭송하였죠. 그렇게 정몽주가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우왕은 기뻐하며 정당문학이라는 새로운 벼슬을 내렸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백성들의 자식들이 왜구에게 끌려가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였어요. 무슨 수로 그들을 데려올 것인가? 정몽주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여러 재상들에게 돈을 출염하여 글과 함께 윤명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매우 간절하면서도 합당한 정몽주의 글에 감동한 일본 측은 사로잡아간 100여 명을 또 돌려보내 주었죠. 이때부터 윤명은 정몽주의 뜻대로 갈 때마다 반드시 종노릇을 하던 고려인을 구해 데리고 왔어요. 한편 이 무렵 명나라 태조는 고려에게 매년 세공으로 말 5,000마리, 금 500근, 은 5만 양, 가늘고 곱게 짠 305만 피를 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5년 동안이나 보내지 않고 있었어요. 괘씸하도다. 명태조는 명나라에 와 있던 홍삼재, 김보생, 이자용 등을 모두 곤장을 때려 먼 지방으로 기양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어 정벌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죠. 우왕은 벌벌 떨며 이인임 등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인 밀직부사 진평중이 말했어요. 전하, 앞으로 2달 후면 명태조의 생일이니 축하 사절과 함께 생일 선물을 보내면 혹시 화가 풀리지 않을까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는 게 좋겠소. 하지만 대신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서로 가지 않으려고 야단이었죠. 아니 왜 말들이 없소? 그렇다면 그 의견을 낸 밀직부사가 다녀오도록 하오. 진평중은 그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인임의 신복인 인견미를 찾아가 뇌물을 바치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제발 무슨 수술 써서라도 제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침내 진평중이 꾀병으로 알아눕자 우왕은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정몽주에게 정하였어요. 지금 진평중이 병이 들어 갈 수가 없어서 대신 경을 보내고자 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전하, 물불이라 하여도 어찌 피하겠나이까? 다만 남경까지는 90일 거리인데 명태조의 생일까지는 겨우 60일밖에 안 남았으니 그게 걱정일 뿐이옵니다. 정몽주는
당장 임금 곁을 물러나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말을 달려 겨우 남경에 닿아서는 태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선물을 올렸어요. 태조가 정몽주를 보며 말했죠. 다른 신하들은 다 일을 핑계로 오지 않고 날이 가까워서야 너를 대신 보냈구나. 너는 예전에 짐이 촉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러 오지 않았더냐? 네, 폐하 그러합니다. 그때 배가 파산하여 섬에 있던 소인을 폐하께서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있나이다. 맞아, 그랬었지. 나 또한 그대의 뛰어난 글재주를 기억하고 있노라. 태조는 금방 부드러운 목소리로 특별히 정몽주를 위로하고 후하게 대접해 주었죠. 그러고는 돌아가는 길에 멀리 귀양가 있던 홍상제 등도 풀어주었어요. 정몽주가 무사히 돌아오자 우왕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명나라는 다시 또 고려에 무리한 요구를 해왔어요. 지난 5년 동안 보내지 않았던 조공을 한꺼번에 보내라는 것이었죠. 이번에도 정몽주는 또다시 남경으로 갔습니다. 명나라 태조를 만난 정몽주는 고려의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어요. 그동안 고려는 원나라에 시달린 데다 남쪽에선 왜구의 노략질로 백성들이 풀뿌리를 케어먹으며 살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지난 5년치 조공을 면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제때에 바치도록 하겠나이다. 만약 이번에 저희 고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지 않으면 두 나라 사이는 점점 나빠질 것이옵니다. 그대의 배심이 참으로 도둑하구나. 명태조는 흔쾌히 정몽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종마 50마리만 바치라고 하였죠. 그렇게 정몽주가 돌아오자 우왕은 이번에도 크게 기뻐하며 의대와 암마를 하사품으로 내렸어요. 1389년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 즉위하자 정몽주는 이듬해에 재상이 되었죠. 정몽주는 재상이 된 후에도 목소리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큰 일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개경에는 학당을 세우고 밖으로는 향교를 두어 학문을 숭상하는 풍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나라의 옷 호복을 입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의창을 세워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배가 쉬어갈 수 있는 곳 수참을 만들어 배가 다니기 편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몽주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성계의 세력은 나날이 커지고 민심도 기울어만 갔어요. 장차 이 나라는 이성계의 것이 되려는 걸까? 정몽주는 이성계와 그 일파를 없애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이성계는 채영 장군을 귀양 보냈다가 죽여버리고 우왕마저 강화도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 왕위에 오른 창왕도 1년 만에 쫓겨나고 공양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실상 모든 실권은 이미 이성계가 쥐고 있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정도전과 남은 조중 등은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고자 꾀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끝내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죠. 그러던 1392년 공양왕 4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정몽주는 이성계의 5째 아들인 이방원이
자신을 부른다는 전가를 받고 집으로 찾아갔죠. 한 잔 드시오. 두 사람은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방원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시 한 수를 풀 테니 들어보시겠소. 이방원은 천천히 하여가를 읊으며 은근히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았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잘 들었소이다. 그렇다면 소인도 한 수 읊어보겠소. 고려를 버리고 자신들이 세울 새 나라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는 이방원의 뜻을 알아차린 정몽주도 천천히 그 유명한 단심가를 지어답했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게 결국 고려를 향한 절개를 굽히지 않은 정몽주의 속마음을 알게 된 이방원은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 정몽주는 개성 선지교에서 이방원의 지시를 받은 조영규에게 맞아 죽고 말았어요. 1392년 4월 4일 그의 나이 56이었죠. 그렇게 정몽주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선지교에는 절개를 뜻하는 대나무 한 그루가 솟아났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다리를 대나무 죽자를 붙여 선주교라고 고쳐 불렀답니다. 원님의 내기장기.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이 원님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기장기 두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원님은 아무나 보면 붙들고 내기장기를 두자고 했죠. 그런데 원님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원님의 장기 실력이 대단했을까요? 사실은 원님에게 이겼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사람들이 일부러 져주었던 거랍니다. 원님은 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내기장기가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기를 걸곤 했죠. 세상에서 가장 날랜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너라. 원님이 말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했죠. 그렇게 해서 고을 사람들은 원님이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슬슬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요. 그래서 원님은 내기장기를 둘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어느 날 원님이 큰 길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지나갔습니다. 원님은 나무꾼을 불렀죠. 나무꾼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지라 원님의 고약한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어요. 여보게, 무거운 나무찜은 내려놓고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 터이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네. 나무꾼은 원님의 말이라 싫다고도 못하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결국 나무꾼이 내기장기에서 지고 말았어요.
눈만 뜨면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기를 얼마나 더 받겠어요. 내기에서 졌으니 새끼 벤 황소를 가져오게. 그 말을 듣고 나무꾼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암소도 아닌 황소가 새끼를 벤 것을 가져오라니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었죠. 곧 죽을 사람처럼 벌벌 떠는 나무꾼을 보고 원님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새깐 놈이 어디 가서 새끼 벤 황소를 구해오겠어.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오겠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쩌자고 내기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나무꾼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방문 꼬리를 흔들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나무꾼의 어린 아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나도 감당 못할 일을 어린이가 어찌한다고 그러냐. 귀찮게 자꾸 묻지 말거라.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아버지는 그대로 누워만 계세요. 그러더니 아들은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놓았어요. 드디어 원님이 보낸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끼 벤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아, 예. 지금 저희 아버님은 아기를 낳느라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끼 이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황소도 새끼를 낳는데 남자라고 아기를 낳지 말란 법이 무해가 있겠습니까? 포졸들은 어린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원님에게 나무꾼 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녀석 맹랑하고만. 내가 졌어. 나무꾼의 영특한 아들을 불러 상을 주어라. 원님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다 상을 주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원님은 다시는 내기장기를 두지 않았죠. 그리고 평화롭게 고을을 잘 다스렸답니다. 벅벅이와 찔찔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동갑내기 친구인 벅벅이와 찔찔이가 살았어요. 벅벅이는 머리에 부스럼이 덕지덕지 나 있었죠. 그 부스럼 때문에 가려워서 언제 어디서고 벅벅 머리를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벅벅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벅벅이는 일을 하다가도 머리를 극적거렸어요. 밥을 먹다가도 머리를 극적거렸죠. 머리를 극적거리면 부스럼 조각이 우수수 떨어지고 찐득한 고름도 묻어나왔습니다. 아우, 시원해. 벅벅이는 잠시도 머리를 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찔찔이는 남달리 콧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것도 신누런 콧물이었죠.
콧물을 찔찔 흘린다고 찔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에 콧물이 떨어졌잖아. 아우 더러워. 주위 사람들은 찔찔이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핀잔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찔찔이는 남의 이야기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신경을 쓴다고 콧물이 덜 흐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길을 가다가도 콧물이 나오면 옷소매나 손으로 쓱 닦았어요. 그럴 수도 없을 땐 콧물을 후루룩 들이마셨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벅벅이와 찔찔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찔찔아, 너 그 건물 좀 훌쩍거리지 않을 수 없겠냐? 내가 더 답답해 죽겠다. 벅벅이가 찔찔이에게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머리를 긁지 않고 견딜 수 있니? 찔찔이의 맞받는 말에 벅벅이는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어디서 나무를 할까? 찔찔이가 물었어요. 좀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벅벅이가 대답했죠. 둘은 산 중턱에 올라 바위 위에 지게를 벗어놓고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찔찔아, 어디 벌집이 있을 것 같지 않니? 잘하면 벌꿀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 벌집을 찾아보자. 둘은 벌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벌들은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 저거 석청이잖아. 그래, 맞아. 석청이란 벌들이 바위 틈에 모아놓은 벌꿀을 말하죠. 둘은 연기를 피워 벌들을 쫓고 돌틈에서 석청을 파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청을 찾아내었으니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는데 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석청을 찔찔이와 나눠 먹기는 싫어. 벅벅이는 혼자 석청을 다 차지하고 싶었죠. 나 혼자 저 석청을 다 먹을 수는 없을까? 찔찔이는 찔찔이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방법을 놓고 둘은 쉽게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글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벅벅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은 모양이에요. 찔찔아, 우리 내기하자. 어떤 내기? 찔찔이는 벅벅이를 바라보았죠. 나는 머리를 긁지 않고 너는 콧물을 닦거나 흘리지 않는 내기야. 오래 잡는 쪽이 이 벌꿀을 다 차지하기로 하자. 찔찔이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려운 머리를 긁지 않는 일이나 흐르는 콧물을 닦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생각할수록 이것보다 더 좋은 내기는 없을 것 같았죠. 내 생각이 어때? 찔찔이의 대답이 늦어지자 벅벅이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참 좋은 생각이야. 거봐, 내가 누군데. 찔찔이의 대답을 들은 벅벅이는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당장 내기를 시작하자. 좋아. 이렇게 해서 널따란 바위 위 한가운데 석청을 올려놓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둘 사이에 고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어요. 벅벅이는 머리가 가려워 미칠 지경이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머리 가까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벅벅 긁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손이 머리에 닿기만 해도 내기에 지고 말았죠. 지금이라도 그만두자고 해볼까? 아니야, 그럴 순 없지. 벅벅이는 죽어도 찔찔이 혼자 석청을 차지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정말 환장하겠네. 괜히 내기를 하자고 했어. 한편 찔찔이라고 나을 것은 없었어요. 벅벅이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치듯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사이에 찔찔이는 신누런 콧물을 후루룩 후루룩 들이마시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콧물을 들이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들이마시지 않으면 콧물이 떨어질 테고 그러면 지금까지 참은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마니까요. 석정을 포기해버릴까? 찔찔이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어요. 그래도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누구 좋으라고? 찔찔이는 머리를 한껏 젖혀가며 콧물을 들이마셨죠. 1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도 승부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얘 찔찔아. 벅벅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건 간에 벅벅이가 항상 앞장섰던 터였죠. 왜 그러니?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찔찔이의 말에 벅벅이는 씩 웃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어떠니? 심심하지도 않고. 아, 그게 좋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번에도 찔찔이는 벅벅이의 제안에 맞장구 치며 따랐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 너는 다음에 이야기하렴. 벅벅이는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어제 나무를 하다가 사슴을 보았어. 그런데 뿔이 아주 멋있게 생겼더라. 어떻게 생겼는 줄 아니? 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벅벅이는 찔찔이의 물음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긁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뿔이 이렇게 났어. 그리고 가지도 이렇게 많이 났어. 벅벅이는 가려운 곳을 골고루 긁어댔어요. 벅벅이에게 당하고 말았구나. 찔찔이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다고 반칙이라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했고 사슴뿔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기까지 했으니까요. 자기만 자꾸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자니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꿇을 수는 없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찔찔이는 이리저리 따져가며 궁리했습니다. 옳지. 그때 번쩍하고 찔찔이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표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죠. 그런데 벅벅아, 그 사슴을 보았던 곳이 어디였니? 찔찔이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습니다. 바로 저 고개 너머야. 너도 언젠가 가보았을걸. 단풍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는 그 숲속 말이야. 그런데 그건 왜 묻니? 벅벅이는 그럴싸하게 둘러대었어요. 실제로 벅벅이는 그 앞날 사슴을 만나지도 않았죠. 아, 그래. 내가 보았으면 그냥 두지 않았어. 이렇게 활을 쏘아 잡았을 텐데. 찔찔이는 말을 하면서 활을 쏘는 신용을 했어요. 왼손을 앞으로 쑥 내밀고
오른손을 얼굴에 바짝 끌어당겼죠. 그때 슬쩍 오른팔로 흘러내리던 콧물을 닦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한 방 먹이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팔로 콧물을 닦아내었어요. 저런. 벅벅이는 찔찔이의 지혜에 깜짝 놀랐죠. 얘 찔찔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니? 벅벅이가 찔찔이를 칭찬했습니다. 뭘,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찔찔이도 벅벅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둘은 금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찔찔아, 우리 이러지 말고 이 석청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그래,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해서 벅벅이와 찔찔이는 석청을 똑같이 나누어 먹었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